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사 부분이죠. 민족문화 소운동,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과 그 문화정책에 따른 반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민족문화 소운동이죠.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그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바로 넘어갔는데요. 별 내용이 아니어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은요, 의식주의에 있어서의 생활 변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때 일제 강점기 때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식민지 문화 정책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식민지 문화 정책에 보면은 그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식민지 교육이 되겠죠.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황국 신민화를 위한 우민화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민화 교육은 뭐예요? 바보처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식민지 교육의 목표예요. 총 우리가 앞에서 그 일제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서 봤었습니다. 1, 2, 3기 때 식민 통치에서 총 4번에 걸친 조선 교육령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1차 조선 교육령에서 주로 실업, 기술, 하급 교육에 치중을 했었고요. 2차는 3.1운동 이후입니다. 22년인데요. 제2기 문화 통치하는 공간에서 나타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교육 기회를 좀 확산시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친일파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실업 교육 기회 확대, 이런 것이지 고등교육은 없었습니다. 이때 대학 설립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 대학 설립 규정에 의거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됐었죠. 3차, 4차는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3차가 38년, 중일전쟁이 몇 년인가요? 1937년이죠. 그리고 1943년 4차 조선교육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식민지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른바 황국신민화를 위한 우민화 교육이다. 이게 식민지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런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사 왜곡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거든요. 이 역사 왜곡 그러면은 특히 조선사 편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박은식 아시죠? 박은식 한국 통사가 있습니다. 통사는 원래 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라고 하는 이 통사예요. 이 통사입니다. 근데 박은식 한국 통사는 이 통사가 아니죠. 이 통사입니다. 고통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통사, 고통의 역사다. 이게 1863년 흥선대원군 등장해서 1911년 105인 사건까지 일제로부터 우리가 당한 역사를 써놓은 겁니다. 한국 통사예요. 이게 1915년에 간행된 거죠. 이 책이 유포가 되자 일본이 이 책을 회수를 하죠. 회수했습니다. 회수를 하면서 일본은 뭐를? 조선사 편수했어요. 이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서 조선사를 조직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뭐가 나왔었어요? 바로 사료 편찬소를 둬서 여기에 또 저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사 편수회는 이 기관입니다. 조선사, 조선사료 총관, 조선사료 집진. 집진은 뭐 요즘에 전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학회가 있습니다. 이 청구학회는 식민사관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사관 주로 연구하고 있었어요. 청구학총을 간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진단학회가 나와요. 그래서 진단학회에서는 청구학회에 왜곡된 역사 연구를 실증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비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학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청구학회에서 주 연구했던 바로 밑에 식민사관이 있습니다. 타율성 이론, 정체성 이론, 또 당파성 이론,
또 식민지 근대화론, 전부 다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이 있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침략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은 뭐죠? 역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고토회복으로 왜곡 서술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식민사관.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는 거죠. 역할론에 치중하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 우리 땅 찾으러 온 것이다. 무슨 침략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식민사관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타율성 이론이 있죠. 타율성. 정체성 이론이 있습니다. 반도성 이론이 있습니다. 당파성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식민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가 있습니다.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 외에 남선경영설도 있습니다. 남선경영설.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도 있죠.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 전부 뭐냐 그러면은 전부 식민사관이에요. 전부 식민사관이다. 자, 어디서부터 한번 볼까요? 타율성 이론부터 한번 볼까요? 타율의 반대말은 뭔가요? 자율입니다. 자율. 그러니까 일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이런 얘기죠. 니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 누구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이요. 타율성 이론.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는 어떤 본질의 정체가 아닙니다. 그 본질의 정체는 이렇게 쓰죠. 한자는. 이 정체예요. 이 정체를 얘기합니다. 너의 정체는 뭐냐 할 때 이 정체예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정체는 그 본질의 정체가 아닙니다. 그 정체가 아니라 이 정체는 이 정체죠. 이 정체. 이 정체입니다. 정지의 정지. 발전하지 못하고 수독되어 있는 그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반도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일본 얘기입니다. 니네는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반도에 위치한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니네를 우리가 도우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 역할론을 강조하는 걸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자, 당파성 이론은 뭐냐면은 조선 후기의 당쟁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는 그 당쟁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역사가 됐다. 정체됐다는 거죠. 정체됐다. 그래서 니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타율성 이론입니다. 이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민족주의 사학자 안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학은 조선 문명사 있죠. 이 조선 문명사에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바로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했던 것이 1920년대 때의 사회, 경제, 사학이에요. 백남훈, 이청원, 박극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보편성과 또 객관성 있죠. 보편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객관성. 다른 나라가 발전할 때 우리나라는 정체되지 않고 비록 그 나라하고 문화나 생김새나 이거 다르지만은 똑같이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사회경제사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은 뒤에 한 장만 넘기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사회경제사학 두 번째 나와 있죠. 잠깐 봅시다. 일제 유물사관에 의한 식민사관의 정체성 극복과 함께 그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국사의 발전을 체계화해서 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려는 역사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대두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청원, 백남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에서 조선사회경제사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학적인 지리적인 조건이나 인종적인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인 특징 등 다소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특수성이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할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모든 민족과 거의 궤적인 발전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발전해 올 때 우리나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경제사학이야. 그래서 식민사관의 어떤 이론을 극복하는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식민사관의 이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더 나가시다. 임나 일본부가 있습니다. 임나는 지금의 김해입니다. 김해. 옛날 가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해를 옛날에 자기네들이 일본 얘네들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부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땅을 찾아왔다는 거죠. 식민사관이죠. 그렇죠? 남선 경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선은 한강 이남을 남선이라고 그래요. 한강 이남을. 그래서 한강 이남을 이제 지배했다는 겁니다. 좀 커졌죠. 임나일본보다. 그래서 옛날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땅을 찾으러 온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대동아 공영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역대 동북아시아는 19세기 이래 누구의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참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시아가 똘똘 뭉쳐서 공영,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동북아시아를 건설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동아 공영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일본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침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니네 한반도 니네는 우리에 의해서 식민지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모양이라도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침략이라고 한 단어를 역할 또는 고토회복으로 바꾸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청곽해서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민사관에 하나 둘 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진단학회가 조직이 돼서 1930년대에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자, 아까 사회경제사학이 있었죠. 바로 밑에 한번 봐봐요.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좀 봅시다. 개별적인 사실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파악을 중시하는 역사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청구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제 어용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에 대항해서 등장했다. 그래서 진단 학보를 발간해서 여기에 반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단학회는 청구학회하고 이렇게 맞서는 단체로 기억하시고요. 진단학보도 청구학총하고 맞서는 이런 단체로 기억하시면 되고 사회경제사학은 정체성 이론하고 이렇게 맞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사회경제사학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보편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보편성의 특수성이죠. 객관성의 반대는 뭐예요? 주체성이죠. 주체성. 그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던 것이 사회경제사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1920년대에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아셨죠? 1920년대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 사학은 바로 앞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실증주의 사회경제사학 있죠? 바로 앞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 효시는 신채호입니다. 독사실론이죠. 그러니까 독사실론에서 신채호는 어떤 그 시대사라든가 왕조사 중심의 역사 연구보다는 민족사 중심의 역사 연구의 방법을 제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 책, 그러면은 신채호의 뭐죠? 독사실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학자들하고요, 그네들의 사상, 저서를 잘 매치시켜 놓으세요. 이건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신채호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사, 조선상고사, 여기서 아와 비아와의 투쟁, 신채호 역사관 여기서 나오죠.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여기서 이제 그 역사의 구성의 3요소가 나옵니다.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채호는 고려 때 그 묘청의 서경천돈동이 있었죠. 묘청과 김부식과의 관계에서 묘청을 우대했죠. 영웅시했던 부분입니다. 조선 1000년 내 제1 대사건이다. 가장 큰 사건이다. 1000년 동안. 묘청을 영웅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선언서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가 결렬되면서 상하이를 떠나서 북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때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써줬다. 이것이 김원봉의 의열단 선언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조선상고사에 나와 있는 신채호의 역사인식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 인류, 인간, 시간에서 발전하여 시간, 공간까지 확대하는 공간, 그러니까 인류와 시간과 공간, 이게 역사의 3요소다라고 명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신채호의 사상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신채호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묘청 사건에서 봤습니다만은 난가 사상이죠. 화랑이죠, 화랑. 그러니까 묘청을 화랑으로 본 거죠. 화랑으로. 그 다음에 백암 박은식, 1915년에 한국통사, 이거였죠. 이 한국통사를 썼습니다. 박은식의 2대 저서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한국통사하고 이어진 한국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통사는 고통의 역사다, 그렇죠.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의 혈사입니다. 혈사. 피로 쓴 역사다.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에서 1919년 3.1운동 이듬해 20년까지 우리가 쓴 독립투쟁사입니다. 독립투쟁사를 뭐라고 그러죠? 혈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혈사라고. 그래서 1920년에 간행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대 서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사상에 박은식, 신채호의 낭, 그러면 박은식은 뭐가 있어요? 혼, 백 사상입니다. 나라는 백이다. 나라. 그 다음에 역사는 뭐다? 혼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혼, 이른바 정신이다. 정신. 이거는 형체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백은 멸망했지만, 형은 멸망했지만 혼이나 역사나 신이 살았으면은 멸망한 나라는 언젠간 다시 되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혼백 사상이죠. 그 다음에 양명학에도 관심이 깊어서 성리학의 실천성이 결여가 된 성리학을 비판하고 쓴 유교 구신론 있었죠. 유교 구신론. 그러니까 불교계에 있어서는 한용운, 유교계에 있어서는 누구? 박은식 이랬습니다. 한편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2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헌법을 바꿨죠. 대통령제에서 뭘로? 내각제로. 그러고 나서 그는 퇴임하고 1925년에 죽습니다. 병살하게 돼요. 병살합니다.
그래서 백암 박은식의 얘기했습니다. 밑에 박은식의 역사인식에서 한국 통사에 나와 있는 혼백 또 정신과 형 그 얘기하고요.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책 표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당 정인보. 정인보의 사상은 뭐예요? 얼이죠, 얼. 정신사관이에요. 이런 얼빠진 녀석들 할 때 그 얼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신사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5천년간 조선의 얼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사 연구라는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산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실학자들의 학문적인 전통을 계승합니다. 여의당전서, 송어사설 등에서 실학이 이때 재조명이 됐던 시기예요. 그러면 호암 문일평. 문일평은 뭐죠? 심.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거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피를 온몸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종 있죠, 세종. 세종이 만든 한글이 있습니다. 세종을 조선의 심장으로 봅니다. 왜? 한글을 만들어서 일반 민중들도 문화의 대열에 동참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그 다음에 피, 혈이죠, 혈입니다. 이 피가 한글이고 심장이 세종이다. 그래서 세종을 우리 민족 문화의 뭘로 본 거죠? 근본으로 봤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바로 호암, 문일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체, 유년필독, 동국사략, 또 월남망국사 이런 것들을 번역합니다. 이 번역 소설은 읽고 이래서 이런 나라는 멸망했다. 아니면 흥했다.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고유한 저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상, 이거를 잘 매치점 시켜 놓으세요. 이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한국사 연구에 대한 부분을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봤네요. 바로 앞장에 좀 빠져먹은 부분 좀 마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뭐가 나왔죠?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나왔죠.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국어 연구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사를 먼저 봤고요. 국어에서는 1907년 국문연구소가 있습니다.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1921년에 뭘로 가죠? 조선어 연구회로 가죠. 조선어 연구회로 갑니다. 아셨죠? 이 조선어 연구회 활동에서는 각야날 제정했습니다. 1920년에 각야날. 이게 1928년에 뭘로 바뀌어요? 한글날로 고쳐 부릅니다. 그리고 각야날이 제정된 이듬해 1927년에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가 간행이 됩니다. 한글 잡지 간행이죠. 한글날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28년에 한글날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제 26년에 각야날이 한글날이 됐었습니다만은 아시죠? 그리고 훈민정음입니다.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훈맹정음 뭐냐면은 1926년에 박두성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훈맹정음은 뭐냐면 점자입니다. 점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의 글자 있죠? 점자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훈민정음은 당연히 1446년에 반포가 됐죠. 그걸 기념한 한글날이 28년 10월 9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그러면은 3.1절 1919년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948년 헌법 제정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3일 기원전 2333년에 개천절,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던,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그 5대 국경일입니다. 이때는 태극기를 개항을 합니다. 태극기를 개항하는 날은 이것 말고 1월 1일 신정도 있고요. 6월 6일도 있고요. 6월 6일 현충일이죠. 10월 1일도 있습니다. 국군의 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태극기를 개항하는 날은 이 날이에요. 이 날입니다. 이거 이제 기타 국가의 아주 슬픈 그런 날. 뭐 대통령이 사망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태극기를 개항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6월 6일은 애도일이지 경축일이 아닙니다. 국경일이 아니고 애도일이다. 이는 조기, 국기의 태극기의 한 폭만큼 밑으로 다는 거 있죠. 조기를 단다, 개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1931년에 뭘로 바뀌어요? 조선의학회로 개편이 됩니다. 조선학회 활동에서 특히 세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표준어 제정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이거는 된 건 아닙니다. 이 문장도 서술형 문장에서 주의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이루어졌다. O예요, X예요. 틀린 문장입니다. X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활동은 42년까지인데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제 해산이 됐습니다. 광복 이후에 이게 지금 이제 한글학회로 이어지고 있는 단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 특히 교육과 역사 왜곡에 대한 국어와 그다음에 역사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장만 뒤로 넘기겠습니다. 민족교육운동에서 좀 더 보충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계 동향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일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종교계 동향과 그리고 문해활동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족교육운동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부터 보십시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본격적인 것은 대학 설립 규정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조선교육회가 1920년에 조직돼서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 기억나시죠?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대학 설립 규정이 나와요. 그 대학 설립 규정이 나오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얼마를 모으자는 운동이에요. 1,000만 원을 모으자. 1,000만 원을 모아서 우리도 대학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이 얘기거든요. 아시죠? 근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은 일제 방해, 자연재해로 인한 모금이 어려워져서 결국 좌절됐다. 일제는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겠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서 극소수의 한국인을 입학을 시키면서 조선인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그 조선교육회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시면 문명퇴치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문명퇴치운동은 1920년대 때 선실력양성 후독립운동의 일환이에요. 선실력양성 후독립운동의 일환입니다. 1930년대 일본의 기록을 보면요. 한국인의 그 문맹률이 한 80%였답니다. 대다수는 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건 먹 이런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이런 정도였대요. 이게 이제 당시 30년대 때 우리 민족의 일종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때를 전후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죠? 문명 퇴치 운동이 나옵니다. 자, 29년에 조선일보에서 전개했던 문자보고 운동. 이때 이 문자보고 운동 때 구호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1931년에 동아일보에 분화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이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분화로드예요. 이건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 인민 속으로 또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러시아에서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나로드니키 운동은 지식인 중심의 농촌 계몽 운동을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구호가 분화로드예요. 민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걸 동아일보에서 그대로 갖다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밑에 포스터를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글 원본도 나와 있고요. 뭐 배우자, 가리키자, 다 함께 분하로드, 많은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들이죠. 이때 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됐던 문명태치 운동과 함께 나왔던 문학 작품들도 있어요. 1932년 나왔던 이광수의 흙, 그 다음에 35년에 나왔던 시문의 상록수. 서울의 그 지하철 4호선역이에요. 4호선역 서울 당고개 쪽에서 그 안산 이쪽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역이 안산 쪽에 가면 상록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록수역이 바로 이 시문의 상록수의 무대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전철역 이름도 상록수역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시문의 상록수 이런 작품들 속에서 당시 문자보급운동, 일반 문명태치운동의 동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교계의 동향이 있습니다. 이 종교계 동향은 말이죠. 특정 종교의 특징적인 활동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부터 해가지고 다음 장에 불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셋째 주에 보겠습니다. 대한국민회 체크 좀 합시다. 3.1운동에 적극 동참했죠. 3.1운동에 동참했던 기독교, 불교, 천도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국민회예요. 기독교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항일운동에서 가장 소극적인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천주교도들은 3.1운동 이후에 만주로 가서 의민단 또는 대한의민단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활동이 있죠. 천도교 어린이운동을 전개했고요. 특히 밑줄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3.1운동을 주도합니다. 김인현의 감격을 다시 되살려 뭐 이런 구호들이 나와요. 이게 제2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운동 그러면 천도교. 옆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방정환이 되겠습니다. 방정환.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죠. 대종교 그러면은 간도 만주 쪽에서 항일운동에 선봉장이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특히 항일 무장단체 뭐가 있어요? 중강단. 이 중강단이 나중에 명칭은 뭘로 바꿨나요? 대한정의단. 대한정의단이 뭘로 바뀌냐면 대한군정부로 갑니다. 대한군정부가 북로군정서군이 이 북로군정서군이 1920년 10월 김자진의 뭐였죠? 청산리 전투의 주축부대다. 청산리 전투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강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서군 묶어서 종교단체 뭐 대종교, 의민단,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로 뭐였어요? 대한국민회.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자는 얘기입니다. 자, 원불교 보겠습니다. 원불교 그러면은 특히 개간저축. 앞에 종교활동에서 한번 나왔었죠. 경제구운동에 가장 열을 올렸던 원불교입니다. 개간저축운동. 그 다음에 불교, 한용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학과 예술활동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문학예술활동을 전개했던 지식인들은 거의 절필합니다. 절필. 그러니까 그림도 안 그리고 또 글도 안 쓰고 더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절필하는데 일부는 친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친일파를 규정된 사람들이. 자, 그 내용을 전제를 하고요. 문학과 음악과 미술, 연극, 영화 분야에서의 동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부터 보겠습니다. 문학에 보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일제 말기에 40년대 넘어가거든요. 특히 1910년대 때는 근대 문학의 태동식이에요. 뭐 최남선의 뭐 신채시도 나오고 갔던 그 시절입니다. 20년대에 새롭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프로문학이 나옵니다. 뚜렷하게 계급성을 내세운 일종의 정치의식이 투철한 문학운동에서 프로문학, 프로테스탄트 문학 이런 피지배층도 있죠. 하층민들의 문학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년대 때는
정지용, 김영란 등에 의해서 순수 문학, 서정시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던 시절입니다. 일제 말기 때 가면은 저항문학이 나오죠. 그리고 이광수, 최남선 등은 초창기 활동과는 달리 일제 식민 통치에 동조하는 민족 변절하는 이러한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인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사진은 윤동주의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되겠죠. 음악 분야에서는 안익태, 코리아 환상과 한국 환상곡을 작곡했고요. 그 다음에 윤극영, 동요에 굉장히 업을 남겼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동양화와 서양화를 좀 구분하시고요. 특히 고유섭, 전영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유섭은 한국사의 탑이죠. 탑 연구에 한 획을 그었고요. 간송전연필, 그다음에 간송미술관이 지금 현재 남아있죠. 성북동에 가면은 간송미술관이 있는데 이때 문화재 약탈에 반발해서 사재를 털어서 모아가지고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제 어용단체 중에서요. 조선, 고적, 조사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제 어용단체입니다. 청구학회와 같이 일제 어용단체인데 조선 고족조사위원회의 문화재 약탈에 따른 반발에서 바로 문화재 보호 수호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요. 전영필 그리고 누구죠? 고유섭. 이 두 사람은 문화재 수호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영화 분야에서는 1924년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키네마, 요즘에 시네마라고 발음하지요. 영화, 극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26년 나온 게 뭐요? 아리랑. 연대도 같이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왜요? 많이 묻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 나온규의 아리랑이 일단 나오면서 한국 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연극 영화 분야까지 해서 일제하에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전개된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내용은 문화사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